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동아시아사 25번째 시간으로 청제국과 에도 막부에 대해서 같이 공부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청나라 제국이 중국을 차지하는 과정을 공부했었는데요. 특히 청은 강희제, 옹정제, 걸륭제 이 3대 150년간 최고의 전성기를 맞이하게 됩니다. 청이 이렇게 중국 전역을 차지하고 나서 어떤 식으로 통치를 이어나갔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당시에 청나라는 나름 한족 우대 정책을 펼치기 시작했습니다. 사실 이 부분은 전 왕조 때 역사에서 찾은 교훈이라 볼 수 있는데요. 이전에 북방민족 왕조였던 원나라가 한족을 최하 등급으로 매기고 계속해서 차별 대우를 했기 때문에 얼마 못 가서 멸망했죠. 이에 청나라는 자신들이 정복자였지만 한족을 우대하는 정책을 펼칠 수밖에 없었습니다. 실제로 당시에 그 청나라 전체 인구의 95%가 한족이었거든요. 그래서 이 한족을 차별하고 나서는 청나라가 오래 갈 수 없다는 것을 당시 청나라 지배층들도 알고 있었던 거죠. 한편으로 기존 향촌 사회에서 뿌리를 내리고 있었던 신사계층의 특권은 그대로 인정했을 뿐만 아니라 관리수에서도 만한 병용이라 해서 만주족 한족을 동일한 숫자로 등용하기도 했습니다. 성리학을 수용하고 과거 시험 본 것도 명나라와 똑같았습니다. 한편으로 사고전서, 고금 도서 집성 등의 백과사전류의 책을 편찬해서 당시의 유학자들이 청나라 체제에 대해서 비판하기보다는 이런 학문적 연구에 머리를 쓰는데 활용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강경책도 있었는데요. 대표적인 것이 변발입니다. 변발은 만주족의 독특한 머리 풍습인데 이를 한족에게도 그대로 강요한 것이죠. 또한 문자의 오기라 해서 이전 명나라 왕조를 그리워하거나 청체제를 부정하는 문자나 책이 있으면 이를 강력히 탄압하기도 했습니다. 이 때문에 청나라에서는 주관성이 배제되고 객관적인 사실만 연구하는 고증학이 유행하기도 하게 됩니다. 옹정제는 특히 청나라 황제 옹정제는 청의 통치를 합리화하기 위해서 대의강미록이란 기록을 남기기로 했는데요. 여기에서 옹정제는 중화가 꼭 중화 지역에만 태어나야만이 중화가 아니라 문화적으로도 중화의 문화를 받아들이고 인의를 아는 자는 비록 오랑캐라 하더라도 중화가 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즉 중화의 문화를 수용한 본인들은 중화라고 해도 아무 문제 없다는 자신감의 표현이었던 거죠. 자, 이어서 명나라, 청나라 때 경제적 특징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기존 송나라 때는 양쯔강 하류가 곡창지대였죠. 하지만 이 시기가 되면 강을 거슬러 올라가서 양쯔강 중상류 지역을 중심으로 농업 생산량이 크게 확장됩니다. 반면에 기존 곡창지대였던 양쯔강 하류 지역은 수공업 체제로 변모해서 면포, 비단, 도자기 등을 생산하고 이를 내다 파는 형태로 바뀌게 되죠. 옥수수, 고구마, 감자 등의 구황 작물 전례로 급격한 인구 증가도 이 시기 특징입니다. 한편으로 인구가 증가해서 세금 파악이 어려워지자 이제는 정세라고 해서 즉 인구세를 사실상 폐지하고 토지를 통해서만 세금을 거두게 됩니다. 이를 지정은제라고 하는데요. 이는 아이를 낳는 데 따른 세금 부담을 덜게 되어서 청나라 때 인구가 더욱 증가하는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한편 청나라 때 대표적인 상인으로는 산시 상인과 휘조 상인이 있었는데요. 이들은 곡물 운송이나 세금 운송 등 국가의 일을 도와주는 대가로 생필품 중의 하나인 소금을 자기들이 독점해서 팔 수 있는 전매권을 얻게 됩니다. 이 때문에 이들은 큰 이득을 얻게 되었죠. 또한 방금 양쯔강 하류 지역 중심으로 수공업이 발전했다고 했는데요. 특히나 보면 수저우는 견직물, 징더저는 도자기가 발달한 것도 이 시대 특징입니다. 강남 지방에는 이러한 경제적 특성장을 바탕으로 해서 중소규모의 작은 도시인 시진이 발달하기도 했습니다. 자, 이어서 에도 막부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에도 막부 때부터의 막부를 가리켜서는 이전 막부와는 다르게 막번 체제라고도 합니다. 이유는 막부뿐만 아니라 지방에 있는 다이묘, 번의 세력도 강했기 때문이죠. 그래서 막부의 쇼군은 자신의 권력을 확고히 하기 위해서 다른 세력을 억누를 필요가 있었습니다. 이에 쇼군은 공가제법도라는 법령을 정해서 천황 세력이 직접 정치에 참여하는 것을 금지했고요. 산낀 코타의 제도를 실시해서 지방의 다이묘들이
2년에 한 번꼴로 쇼군을 방문해야 되는 제도도 실시했어요. 특히 다이묘들은 쇼군을 뵈러 갈 때 수백 명의 수행원을 대동해야 됐고, 당시 이동 경로는 몇 달이 걸렸기 때문에 수많은 자금을 이동 경비와 식비에 써야만 했습니다. 이 때문에 다이묘들은 쇼군에 대항할 힘을 전혀 키울 수가 없었죠. 그것이 당시 에도 막부가 오랫동안 유지되었던 비결이기도 합니다. 한편 에도 막부는 지난 시간에 배웠던 것처럼 조선과도 국교를 맺게 되었는데요. 특히 조선의 통신사 파견을 요청해서 외국 사신이 쇼군을 방문하는 것을 대대적으로 홍보함으로써 막부의 권한을 높이기도 했습니다. 한편 당시 다이묘가 거주하는 성을 가리켜서 조카마치라고 했는데요. 가장 중심부에는 다이묘가 있었고요. 그 주변에는 하급무사가 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하급무사들은 농사를 짓거나 물건을 파는 등의 직접적인 경제 생산활동을 하지 않고 있었기 때문에 본인의 생필품들은 상인들에게서 사야만 했습니다. 그리해서 조카마치의 외곽에는 상공업자인 존인계층이 거주하면서 이들 무사들에게 물건을 내다 팔면서 많은 이득을 남기게 되었죠. 자, 한편 그 산킹코타이 제도의 영향으로 상업이 활발해져서 다이묘가 다니는 길목마다 도시가 발달한 것도 특징인데요. 일본은 특히 이 시기 중국이나 조선에 비해서 많은 인구가 도시에 모여 살았는데 이는 산킹코타이 제도 덕분에 가능했습니다. 당시 일본에는 오사카, 교토, 에도가 3대 도시로 유명했는데 오사카는 쌀이 유명했고요. 교토는 수공업, 에도는 상업이 발달한 도시였습니다. 일본도 에도 막부 시대 때가 되면 오랫동안의 전쟁이 끝이 나고 경지 면적 확대, 농업 생산력 증가 등으로 인구가 크게 증가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다만 18세기 엄청난 흉작과 자연재해로 인구가 감소하는 면도 있었는데요. 대표적인 사건이 1781년에 있었던 덴메이 대기근입니다. 그래서 이 시기 때 인구가 잠시 정체되는 모습도 보이기도 했었죠. 네, 오늘 이렇게 간략하게 그 청제국과 에도 막부에 대해서 살펴봤는데요. 오늘 공부했던 내용들 중에 핵심 포인트는 먼저 청나라의 중국 통치 과정과 경제가 성장하는 모습 좀 알아두고요. 에도 막부 통치 방식, 특히 산킹 코타이 제도 있죠? 이거 꼭 잘 기억해 놓기 바랍니다. 그리고 일본의 도시와 상업이 발달한 이유는 무엇 때문인지 이런 부분도 다시 한번 복습해서 공부할 수 있도록 하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이상으로 오늘 그 했던 공부 다 마치겠고요.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했습니다.